1990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학교 화학과 교수 한정호와 그의 아내 박수님이 자택에서 나란히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현관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귀중품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없었지요. 다만 두 사람의 몸속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식탁 위에는 먹다만 저녁 식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제자들, 동료 교수들, 친인척까지 모두 조사했지만 누구 하나 그날 밤 그 집을 찾아갔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16년, 2006년 한 통의 전화가 관악경찰서에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위암 3기 판정을 받은 한 남자, 한정호 교수의 제자였던 오세진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선생님 댁에 갔습니다. 16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긴 현관문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990년 11월 24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학교 후문에서 걸어서 10여 분쯤 되는 골목 안에 2층짜리 붉은 벽돌 양옥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낮은 담장 너머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대문 옆에는 우편함이 하나 달려 있었지요. 평범한 교수 가정의 집이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서울대학교 화학과 교수 한정호, 당시 나이 52살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박수님 여사는 48살이었고요. 한 교수는 이 집을 1982년에 매입했으니 부부가 이곳에서 함께 산 세월이 벌써 8년째였습니다. 한정호 교수는 학과에서도 꽤 이름이 알려진 학자였습니다. 정밀화학 분야, 그 중에서도 합성 촉마의 연구를 전공했는데 국내 학회에서는 이 분야의 권위자로 통했지요.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가 크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엄격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고 연구실에서 호된 질책을 받지 않은 제자가 드물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내 박수님 여사는 결혼 전 중학교에서 가정 과목을 가르쳤으나 결혼 뒤로는 살림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의 기억 속 박 여사는 조용하고 부지런한 분이었어요. 아침이면 마당에 나와 화분에 물을 주었고 장독대에 놓인 된장과 고추장을 수시로 살폈다고 합니다. 동네 아주머니들과 가끔 인사를 나누긴 했지만 깊이 어울리는 편은 아니었다고 하지요. 부부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승우, 당시 18살,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던 터라 평소에도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자습을 했고 주말이면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날 11월 24일 토요일도 한승우는 집에 없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함께 학력고사 공부를 하기로 했다며 금요일 저녁에 나갔고 일요일 저녁쯤 돌아올 예정이었지요. 덕분에 그날 저녁 봉천동 양옥집에는 한정호 교수와 박수님 여사 단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불고기를 볶았으며 잡채도 한 접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식탁에는 소주 한 병이 놓여 있었고요. 한 교수는 2층 서재에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검토하다가 아내가 밥 다 됐다고 부르자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조용한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주민 정 씨의 기억에 따르면 그날 저녁 7시쯤 한 교수 집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고 합니다. 정 씨는 바로 옆집에 살았는데 마침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기 때문에 소리를 들었다고 했지요. 초인종이 울린 뒤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남자 목소리로 짧은 인사가 오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누구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담장이 높아 보이지 않았고
특별히 궁금해할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정 씨는 빨래를 걷어 안으로 들어갔고 그 뒤로 한 교수 집에서 별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틀 뒤 11월 26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화학과에서는 오전 9시에 학과 교수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한정호 교수는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시간 약속에 철저한 사람이었기에 동료 교수들은 이상하게 여겼지요. 같은 학과 오영석 교수가 한정호 교수의 연구실로 먼저 가보았습니다. 연구실은 잠겨 있었고 대학원생들도 한 교수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 교수는 자택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벨만 울릴 뿐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 교수는 차를 몰고 봉천동 한 교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한 것이 오전 10시 반쯤이었다고 합니다. 대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기지는 않았어요.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보았지만 반응이 없었고 문고리를 당겨보았지만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오 교수는 집 옆쪽으로 돌아가 거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박수님 여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한쪽 팔이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여 있었지요. 오 교수는 곧장 담장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당시에는 휴대전화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골목 끝에 있는 공중전화로 달려가 112에 신고했습니다. 관악경찰서 형사팀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경이었습니다. 선임 형사 최병수 경위가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현관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기 때문에 뒷문 쪽으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부엌으로 통하는 뒷문 역시 안에서 걸려 있었지요. 결국 자물쇠의 전문가를 불러 현관 잠금 장치를 해제한 뒤에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박수님 여사가 발견되었습니다. 소파에서 약 2m쯤 떨어진 바닥에 반드시 누운 자세였는데 외부의 뚜렷한 상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과 목에 약간의 울혈이 있었을 뿐이었지요. 2층 서재에서는 한정호 교수가 발견되었습니다. 책상 앞 의자에 앉은 채 책상 위로 상체가 엎어진 자세였습니다. 마치 졸다가 그대로 잠든 것처럼 보였으나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교수 역시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어요. 수사팀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감식반을 불렀습니다. 집안을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이상하게도 도난당한 물건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거실 장롱 서랍 안에 현금 20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고 박 여사의 금반지와 금목걸이도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2층 서재의 금고는 열리지 않은 채 그대로였고요. 강도의 짓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이 부부를 왜 해친 것일까요? 수사팀의 시선은 1층 식탁 위로 향했습니다. 식탁에는 먹다 만 저녁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담긴 뚝배기, 불고기 접시, 잡채 한 그릇, 밥그릇 2개에는 밥이 반쯤 남아 있었지요. 그리고 소주 한 병, 병은 거의 비어 있었고 소주잔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식반이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식탁 아래 쓰레기통에서 소주 빈 병이 하나 더 나온 겁니다. 처음에 눈에 띈 식탁 위 소주병과 합하면 총 2병이었던 셈이지요. 소주잔은 2개뿐이었지만 소주는 2병이 비었습니다. 부부 2사람이 소주 2병을 다 마신 걸까요? 아니면 함께 마신 사람이 또 있었던 걸까요? 현장에서 지문 수십 점이 채취되었습니다. 대부분은 한정호 교수와 박수님 여사의 것이었고 나머지 몇 점은 이전에 집을 방문했던 지인들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범인의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지문은 나오지 않았어요. 최병수 경위는 현관문 잠금 장치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 집의 현관문은 이중 잠금 구조였습니다. 안쪽에서 손잡이를 돌려 거는 잠금 장치가 하나,
바깥에서 열쇠로 여닫는 잠금 장치가 하나, 발견 당시 안쪽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으니 안에서 누군가가 잠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어떻게 나간 걸까요? 수사팀은 집 안팎의 모든 출입구를 점검했습니다. 뒷문은 안에서 걸려 있었고 2층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층 부엌 쪽 작은 창문 하나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창문 폭이 40cm, 남짓한 좁은 환기창이었는데 잠금 손잡이가 끝까지 내려가지 않아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크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경위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환기창은 부엌 뒷문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만약 범인이 뒷문으로 나간 뒤 이 좁은 환기창 틈으로 가느다란 도구를 집어넣어 뒷문 안쪽 걸쇠를 건 것이라면 어떨까? 현관문은 나가기 전에 안에서 잠그고 뒷문은 이런 방법으로 잠근 것이라면 가능한 시나리오이긴 했으나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학교 안팎이 술렁였습니다. 서울대 화학과 교수가 부인과 함께 자택에서 변을 당했다는 소식은 당시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강도 살인이 아니라는 점, 밀실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지요. 한 교수의 아들 한승우는 친구 집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려다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친구 집에서 하루 더 묵었는데 월요일 낮에 학교로 경찰이 찾아온 겁니다. 18살 소년이 감당하기에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경찰차를 타고 봉천동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집 앞에는 노란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었고 감식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한승우는 부모님의 시신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그 아이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아무도 왜인지 알 수 없는 죽음, 아무도 누구인지 모르는 범인, 잠긴 문 안에서 나란히 식어간 두 사람. 봉천동의 그 밤은 그렇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사건 발생 나흘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혈액에서 트리아졸람, 계열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트리아졸람이란 상품명 할시온으로 더 잘 알려진 수면제의 일종이지요. 소량을 복용하면 졸음이 쏟아지고 일정량 이상을 복용하면 스스로 깨어나기 어려울 만큼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쌓이는 질식이었습니다. 수면제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베개나 수건 같은 부드러운 물체로 코와 입이 막힌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외부에 뚜렷한 상처가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지요. 깊이 잠들어 있었기에 저항한 흔적도 거의 남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수면제는 어디에 들어 있었을까요? 수사팀은 식탁 위에 남아있던 음식과 소주를 국과수에 보냈습니다. 분석 결과 소주병에서 미량의 트리아졸람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된장찌개나 반찬에서는 나오지 않았고요. 누군가가 소주에 수면제를 녹여 넣은 것이 거의 확실했습니다. 문제는 누가 언제 그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최병수 경위가 이끄는 관악경찰서 수사팀은 한정호 교수의 주변 인물들을 하나씩 불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조사를 받은 것은 서울대 화학과 대학원생들이었습니다. 한 교수의 연구실에는 석사 과정 4명, 박사 과정 2명, 총 6명의 제자가 있었지요. 수사팀은 이들을 한 명씩 경찰서로 불러 진술을 받았습니다. 6명 모두 그날 저녁 한 교수의 자택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으니 각자 집에 있었거나 친구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뚜렷한 알리바이가 있는 사람도 있었고 혼자 자취방에 있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동료 교수 3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교수와 같은 학과의 오영석 교수, 김태윤 교수, 이현주 교수가 조사를 받았는데 모두 사건 당일 한 교수의 집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교수의 친형인 한정수 씨도 불려왔습니다. 그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저녁에는 수원 자택에서 아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이를 확인해 주었고요. 처남인 박영철 씨 역시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대전에 살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 대전에서 열린 동창회에 참석한 기록이 확인되었지요. 한 명 조사에 나갔지만 그날 밤 한 교수의 집을 찾아갔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 교수의 연구실에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한정호 교수는 사건 당시 국내 대기업 S화학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정밀화학 분야의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였는데 연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기술 이전 계약을 앞두고 있었지요. 당시 S화학 측이 제시한 기술 이전료는 3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1990년이면 서울 봉천동의 2층 양옥집 한 채가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였던 시절입니다. 교수의 한 달 월급이 100만 원 안팎이었고요. 3억 원이라면 평범한 교수에게는 평생 모아도 만지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수의 연구실 캐비닛에서 이 공동연구와 관련된 핵심 실험 자료 일부가 사라져 있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실험 노트 2권과 합성 과정을 정리한 보고서 파일이 없었습니다. 연구실의 다른 제자들은 그 자료가 분명히 캐비닛 안에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교수가 늘 직접 관리하던 것이었다고요. 그러나 사건 이후 연구실을 수색했을 때 해당 자료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최병수 경위는 두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는 범인이 처음부터 이 연구 자료를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 다른 하나는 범행 후 현장에서 우연히 가져간 것일 가능성. 만약 전자라면 범인은 이 연구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한 교수의 제자들 쪽으로 좁혀졌습니다. 1991년 봄, 수사팀은 제자 오세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세진, 당시 28살, 석사과정사 학기째였습니다. 경상북도 안동 출신으로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학부 시절부터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충당해 온 학생이었습니다. 한정호 교수의 연구실에 들어온 것은 1988년이었고 연구실에서의 그의 평판은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머리가 좋고 실험에 대한 감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지요. 수사팀이 오세진에 주목하게 된 것은 동기생들의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연구실의 박사과정 학생 유민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열흘쯤 전 연구실에서 한 교수와 오세진이 격렬하게 다투는 것을 목격했다고요. 한 교수의 방문이 닫혀 있었지만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왔다고 합니다. 한 교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고 오세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고요. 정확히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오세진이 방에서 나올 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아무 말 없이 연구실을 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석사 과정에 또 다른 학생 임소영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세진이 그 무렵 술자리에서 교수님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라고 중얼거리듯 말한 적이 있다고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오세진은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수사팀은 오세진을 경찰서로 불러 정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오세진은 담담한 태도로 질문에 응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어디에 있었느냐는 물음에 신림동 자취방에서 혼자 논문을 쓰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녁은 자취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고 밤 11시쯤 잠들었다고요. 그날 한 교수의 자택을 방문한 적은 없으며 한 교수와 다툰 것은 사실이지만 논문 지도 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반박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도시 곳곳에 폐쇄회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세진이 그날 저녁 봉천동으로 갔다는 것을 보여 줄 영상도
자취방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줄 기록도 없었지요.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해 보았지만 오세진은 당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0대 대학원생이 신용카드를 쓰기가 쉽지 않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심증은 있었으나 물증이 없었습니다. 연구자료 실종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오세진은 자신이 가져간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한 교수가 다른 곳에 보관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며 되물었다고 합니다. 최병수 경위는 답답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 학생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느낌만으로 사람을 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수사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물증이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가운데 오세진의 것은 한 교수의 연구실에서만 나왔고 자택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소주병에서도 부부의 지문만 검출되었고요. 수면제의 출처도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트리아졸람은 당시 병원에서 처방받으면 구할 수 있는 약이었고 처방 기록을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요. 1991년이 지나고 1992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 인력은 다른 사건들로 분산되었고 한정호 교수 부부 피살 사건은 점차 수사보고서 속으로 묻혀갔습니다. 1992년 초 관악경찰서는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미제 처리했습니다. 파일은 닫혔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요. 한 교수의 아들 한승우는 그의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부모를 잃은 뒤 큰아버지인 한정수 씨 댁에 맡겨졌다가 이후 외삼촌인 박영철 씨 댁으로 옮겨 지내며 힘겹게 학력고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입학 원서에 가족란에 부모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사망이라고 쓸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다고 훗날 말했습니다. 오세진은 사건 이후 석사 과정을 중퇴했습니다. 한 교수가 사망하면서 지도교수가 사라진 것이니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지요. 어쨌든 그는 학교를 떠났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봉천동 양옥집은 새를 놓았다가 몇 년 뒤 다른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대문 옆 감나무는 그대로 있었지만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해, 두 해, 5해, 10해. 사건은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잊히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 기억을 안고 잠들어야 했던 사람이요. 16년이라는 시간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2006년 3월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한 대학병원이었습니다. 내과병동사 인실 창가 쪽 침대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오세진, 44살. 그는 2달 전 위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밥맛이 없는 증상이 반년쯤 이어지다가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암세포가 위벽을 뚫고 주변 림프절까지 퍼진 상태였지요. 담당 의사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하겠다고 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오세진은 사건 이후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1992년에 서울대 대학원을 중퇴한 뒤 그는 한동안 경기도 안양의 작은 화학업체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무기가 있었지요. 머릿속에 담아온 지식, 그리고 가방 깊숙이 넣어둔 서류 뭉치, 한정호 교수의 연구실에서 가져온 실험 노트와 보고서였습니다. 1995년 오세진은 안양의 업체를 그만두고 부산의 중견 화학회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거기서 3년을 일하며 업계 인맥을 쌓았고 기술 동향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2000년 38살이 되던 해에 경기도 시흥에 자신의 회사를 차렸습니다. 회사 이름은 세진화학, 정밀화학 소재를 다루는 작은 업체였습니다. 직원 12명으로 시작했지요. 처음 2, 3년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진화학이 생산하는 합성 촉마의 소재의 품질이 업계에 입소문이 나면서 거래처가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진화학의 핵심 기술은
오세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정호 교수의 연구실에서 완성 직전까지 갔던 그 합성법을 변형하고 개량한 것이었지요. 원천 기술의 뿌리가 탄탄하니 결과물의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5년 무렵 세진화학의 연매출은 15억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오세진은 시흥공단에 자체 공장을 운영하고 서초동에 사무실을 두었으며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분당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한 중소기업 대표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겉과 속은 달랐습니다. 오세진은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김영미 씨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거의 매일 밤 잠꼬대를 했다고요. 가끔은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나 앉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슨 꿈을 꾸느냐고 물으면 항상 기억이 안 난다고만 했다지요.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접대 자리가 잦았지만 혼자서도 자주 마셨다고 합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 소주를 마시다 그대로 잠드는 일이 일주일에 서너 번은 되었다고요. 김영미 씨가 걱정스러워 말리면 오세진은 괜찮다며 웃어 보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생활이 10여 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위암 3기 진단. 수술은 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위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큰 수술이었지요.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으나 이미 퍼져나간 림프절의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고 오세진은 급격히 수척해졌습니다. 3월 초 두 번째 항암 주사를 맞은 뒤였습니다. 구토와 탈진이 심해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링거에 의지하고 있었지요. 병실 창밖으로 3월의 햇살이 들어왔지만 오세진의 얼굴에는 그림자만 짙었습니다. 그날 밤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들이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오세진은 침대 옆 작은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몇 장을 넘기더니 한참을 그 자리에서 멈추어 있었다고 합니다. 수첩 뒷장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관악경찰서. 왜 그 번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것을 설명하려면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오세진은 수첩에 관악경찰서 번호를 적어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그의 진술에 따르면 처음 그 번호를 수첩에 옮겨 적은 것은 1994년이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있고 4년째 되는 해였지요. 그때도 자수를 생각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몇 차례 더 있었다고 합니다. 1997년에 한 번, 2002년에 한 번.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수화기를 귀에 댔다가 다시 끊고 매번 마지막 순간에 손가락이 멈추었다고 했지요. 두려웠던 겁니다.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웠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모든 것이 알려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고요. 그래서 대신 술을 마셨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마다 선생님 댁거실에 식탁이 떠오를 때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기억을 눌러두려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소주였지요. 하지만 암 진단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으면 1년을 장담하기 어렵다고요. 오세진은 그 말을 듣고 병실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죽음이 앞에 놓이자 16년간 억눌러 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2006년 3월 12일 오후 2시 오세진은 병실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 끝 공중전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링거 줄이 달린 수액대를 한 손으로 끌고요. 병원 가운 차림이었습니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첩을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12년 전부터 외우고 있었으니까요.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경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관악경찰서입니다. 오세진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0년에 봉천동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서울대 한정호 교수님, 댁에서 있었던 일이요.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16년 전 사건이니까요. 어떤 사건이냐고 되물었고 오세진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한정호 교수님, 부부 살해 사건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관악경찰서에서는 당시 사건 기록을 확인한 뒤 오세진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형사 2명을 보냈습니다. 오후 4시 형사들이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오세진은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킨 채 그들을 맞았다고 합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야구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형사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16년 전 미제 사건에 대한 자수라니 혹시 병원에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하는 말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세진이 입을 열자 의심은 곧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반쯤 선생님 댁에 갔습니다. 미리 소주를 한 병 사가지고 갔고요. 그 소주에는 제가 미리 수면제를 녹여 넣어 두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수면제는 어디서 구했느냐고. 사건 한 달쯤 전에 신림동의 한 내과에서 불면증이 있다고 해서 처방받았습니다. 트리아졸람, 상품명으로는 할시온이었습니다. 2번에 걸쳐 처방받아서 모아두었고요. 형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트리아졸람, 부검 결과에서 나온 바로 그 성분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수사 당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세부 정보였지요. 오세진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댁에 도착하니 사모님이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2층 서재에 계셨고요. 제가 찾아뵙겠다고 미리 전화는 드리지 않았지만 제자가 왔으니 그냥 돌려보내시지는 않았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셨지요. 식탁에 앉았을 때 사모님이 밥을 한 그릇 더 퍼 오셨다고 합니다. 반찬도 하나 더 내오셨고요. 제자가 찾아왔으니 당연히 밥을 차려주려 하셨던 겁니다. 제가 가져간 소주를 내놓았습니다. 선생님께 한 잔 올리겠다고 했고요. 선생님은 처음에는 별 말씀 없이 잔을 받으셨습니다. 부부가 소주를 나눠 마셨다고 합니다. 오세진도 잔을 받았지만 마시는 척만 하고 입술만 적셨다고요. 30분쯤 지나니까 사모님이 먼저 졸려 하셨습니다. 거실 소파 쪽으로 가시더니 곧 잠이 드셨고요. 선생님도 눈이 감기시더니 식탁에 앉은 채로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부축해서 2층 서재로 올려보냈습니다. 의자에 앉히고 책상 위에 편하게 엎드리시도록 했지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고. 오세진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재 책상 옆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이 늘 열쇠로 잠가두시던 캐비닛인데 열쇠는 책상 서랍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실험 노트 2권과 보고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연구자료를 가방에 넣은 뒤 오세진은 한 가지 결정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료만 가져가고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깨어나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캐비닛을 연 것도 자료가 없어진 것도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만 찾아왔으니 누가 가져갔는지도 바로 아실 거고요. 오세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도로 고소당하고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연구자로서의 경력도 끝나는 거라고요.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서재에 있는 베개를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얼굴 위에 올려놓고 2손으로 눌렀습니다. 형사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수면제 때문이었겠지요. 5분쯤 지나서 손을 뗐습니다. 숨이 멈추신 걸 확인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박수님 여사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원래 계획에 없었습니다. 오세진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이 깨어나시면 제가 그날 왔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저녁을 함께 드셨으니까요. 선생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면 경찰에 말씀하실 거고요. 그는 거실에 있던 쿠션을 집어 들었습니다.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사모님도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범행 후 오세진은 현장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쓰던 소주잔과 밥그릇, 수저를 설거지해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부부의 식기만 남겨두었고요. 자신이 가져온 소주 빈 병은 쓰레기통에 넣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것을 치우지 않은 게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소주병이 2개라는 걸 수사팀이 눈치챌 수 있었으니까요. 현관문으로 나온 뒤 바깥에서 문을 잠가야 했습니다. 열쇠가 없었기에 다른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먼저 현관문 안쪽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부엌 쪽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뒷문 바로 옆에 40cm쯤 되는 좁은 환기창이 있었는데 안쪽에서 미리 열어두었습니다. 뒷문을 닫은 뒤 환기창 틈으로 미리 준비해간 긴 철사를 넣어 뒷문 안쪽 걸쇠를 걸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밖에서 철사로 안쪽 걸쇠를 거는 게 가능하냐고. 연습했습니다. 사건 2주 전에 낮에 선생님이 학교에 계실 때 댁 주변을 살펴봤고 환기창과 뒷문 걸쇠의 위치를 가늠했습니다. 집에서 비슷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철사로 연습했고요. 계획적이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자료만 가져가려 한 것이 아니라 만약의 상황까지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걸쇠를 건 뒤 철사를 빼고 환기창을 닫으려 했는데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습니다. 밖에서 손잡이를 끝까지 내리기가 어려웠거든요. 조금 벌어진 채로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이 발견한 완전히 닫히지 않은 부엌 환기창. 16년 전 최병수 경위가 고개를 갸웃했던 바로 그 창문. 그 의문이 이제야 풀린 것이지요. 형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왜 지금 자수하는 겁니까? 오세진은 링거가 달린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려 눈가를 닦았다고 합니다. 암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16년 동안 매일 밤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얼굴, 사모님 얼굴. 눈을 감으면 보이고 눈을 뜨면 잊으려 하고 술을 마시면 조금 나았는데 술이 깨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무게를 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것만은 내려놓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실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고 링거 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만 고요하게 이어졌습니다. 형사 2명은 오세진의 진술을 녹음하고 조서를 작성한 뒤 병원을 나섰습니다. 채에 올라탄 선임 형사가 후임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16년이야. 16년을 저렇게 안고 살았어. 봄비가 내리기 시작한 서초동의 밤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2 형사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세진의 자수 소식은 곧바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보고되었습니다. 16년 전 미제 사건의 범인이 스스로 나타났다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도 이례적인 일이었지요. 서울지방경찰청은 즉시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팀장은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박진우 경감이 맡았고 형사 4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수사팀에게 주어진 과제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오세진의 진술이 사실인지 검증할 것. 둘째, 범행의 동기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것. 셋째, 공소시효 문제를 정리할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6년이라는 세월은 많은 것을 지워버렸으니까요. 박진우 경감은 먼저 1990년 당시에 수사 기록을 창고에서 꺼내왔습니다. 기록은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류 봉투 여러 개에 나뉘어 담긴 수사 보고서, 참고인 진술 조서, 현장 감식 보고서, 부검 결과서, 그리고 현장 사진 수십 장.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일부는 글씨가 번져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핵심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오세진의 진술을 당시 기록과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부검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 질식에 의한 사인, 부엌 환기창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던 상태, 식탁 아래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소주 빈 병, 연구실 캐비닛에서 사라진 자료의 목록. 오세진의 진술은 이 모든 사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특히 수사팀이 주목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트리아졸람이라는 약품명이었습니다. 당시 부검 보고서에는 트리아졸람 계열 수면 유도제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 세부 내용은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신문 기사에는 단지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만 보도되었지요. 약품의 정확한 이름을 아는 사람은 수사 관계자뿐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환기창이었습니다. 부엌 환기창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는 사실. 역시 수사, 내부 자료에만 기록되어 있었지 외부에 알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세진이 이 창문을 통해 철사로 뒷문 걸쇠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은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였지요. 박진우 경감은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가 범인이 맞다고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과 동시에 수사팀은 범행의 동기를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오세진은 병원 침대에서의 첫 진술에서 연구자료를 가져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그 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구자료 때문에 스승 부부를 살해한다? 그 뒤에는 반드시 더 깊은 사연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박진우 경감은 오세진을 여러 차례 만나 추가 진술을 받았고 당시 서울대 화학과에 재직했던 교수들과 졸업생들을 찾아다니며 사건의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러난 것은 학문이라는 세계의 이면에 감춰져 있던 한 젊은 연구자의 절망과 분노였습니다. 이야기는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9년 서울대학교 화학과 한정호 교수 연구실. 당시 오세진은 석사 과정 1학기를 막 마친 27살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안동에서 올라와 장학금으로 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 진학한 뒤 한정호 교수의 지도를 받게 되었지요. 오세진은 연구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한 교수의 연구실에서 정밀화학 합성 촉매에 관한 실험을 맡았는데 실험 감각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동기생들이 10번을 해야 결과가 나오는 실험을 서너 번 만에 해내곤 했다지요. 1989년 여름 오세진에게 중요한 발견이 찾아왔습니다. 기존 합성 촉매 공정에서 특정 온도 조건과 반응 순서를 바꾸면 생산 효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실험 중에 알아낸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재료를 가지고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은 셈이지요. 기존 공정 대비 원가를 30% 이상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오세진은 흥분했습니다. 이 발견이 자신의 석사 논문의 핵심이 될 수 있었고 잘하면 연구자로서의 경력에 결정적인 발판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는 실험 결과를 정리해서 한정호 교수에게 보고했습니다. 한 교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처음에는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실험 데이터를 꼼꼼히 검토한 뒤 이거 되겠다 라고 짧게 말했다는 겁니다. 한 교수로서는 드물게 칭찬에 가까운 반응이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한정호 교수는 이 연구 결과를 학회에 발표하고 동시에 기술 이전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가을 한국화학공학회 학술대회에서 이 합성법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논문의 제1저자는 한정호 교수였고 오세진은 제2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학원 연구실에서 이것은 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교수가 제1저자를 가져가는 관행은 당시 많은 연구실에서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세진의 입장에서 보면 핵심 아이디어를 자신이 냈고 실험도 자신이 수행했는데 정작 이름은 뒤로 밀린 셈이었습니다.
오세진은 불만이었지만 참았습니다. 석사 학위를 받으려면 지도교수의 승인이 필요했고 한 교수와 사이가 틀어지면 졸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었으니까요. 가난한 집안에서 올라와 여기까지 왔는데 교수와 부딪혀서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논문이 발표된 뒤 국내 대기업 S화학이 이 기술에 관심을 보인 겁니다. S화학 기술연구소 소장이 직접 한 교수에게 연락을 해왔고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이란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넘겨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지요. 당시 S화학이 제시한 기술이 전료는 3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여기에 향후 매출에 따른 기술 사용료, 이른바 로열티까지 합하면 총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었습니다. 오세진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실 동기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돈 것이지요. 3억 원. 당시 서울 변두리 아파트 한 채가 2, 3천만 원 하던 시절입니다. 교수 월급이 100만 원 안팎이고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이 한 달에 2, 30만 원이던 때였어요. 오세진에게 3억 원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억 원짜리 기술의 핵심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오세진은 믿고 있었습니다. 1990년 초 오세진은 한 교수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면 실험을 직접 수행한 자신에게도 기술료의 일부를 나눠줄 수 있느냐고요. 한 교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훗날 오세진의 진술에 따르면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뭘 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연구 방향을 잡아준 것도 나고 실험 설계를 한 것도 나다. 너는 내가 시킨 대로 손을 움직인 것뿐이다. 오세진은 반박하려 했습니다. 핵심 발견은 자신이 한 것이라고 실험 노트를 보면 자신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 분명하다고요. 하지만 한 교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원생이 지도교수한테 기술료를 달라고? 네가 이 연구실에서 배운 것, 내 이름 아래서 논문 쓴 것,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교수는 한 가지를 더 덧붙였다고 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석사 논문 심사에서도 생각을 해봐야겠다. 석사 논문 심사. 대학원생에게 이것은 졸업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도 교수가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졸업을 시켜주지 않겠다라는 협박이나 마찬가지였지요. 오세진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수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후 오세진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같은 연구실 동기였던 유민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90년 들어서 세진이 형이 많이 변했어요. 원래 밝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때부터는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연구실에서도 혼자 실험만 하고 점심도 따로 먹고 술자리에도 안 나오고요. 석사과정 임소영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진 선배가 한 번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한 걸 다 빼앗기고 있는 기분이다 라고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그냥 웃기만 하고 넘어갔지만 눈이 안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건 열흘 전 연구실에서 한 교수와 격렬하게 다툰 것이 목격된 겁니다. 앞서 제2장에서 말씀드린 그 다툼이지요. 제 수사에서 이 다툼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한 교수방, 바로 옆에 있던 조교실에서 일하고 있던 학과 조교 이정란 씨가 2006년 수사팀의 조사에서 새로운 증언을 한 겁니다. 이정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세진 씨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제 것인데 왜 못 봤습니까? 라는 말이 들렸고요. 한 교수님은 내 것이 뭐가 있느냐? 다 내 연구실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이어서 오세진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수님. 하고요. 그 뒤로 한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낮은 목소리라 잘 안 들렸어요. 그러더니 문이 열리면서 오세진 씨가 나왔는데 얼굴이 새하얗어요. 이정란 씨는
1990년 당시에는 수사팀에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학과 조교라는 위치에서 교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경찰에 하기가 부담스러웠다고요. 하지만 16년이 지나고 범인이 자수까지 한 상황에서는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건의 그림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오세진은 자신이 발견한 핵심 기술의 성과와 대가를 빼앗겼다고 느꼈습니다. 지도교수라는 권위 아래 눌려 항변조차 할 수 없었고 졸업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몰렸지요. 분노와 좌절이 쌓여갔고 어느 시점에서 그는 다른 길을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연구 자료를 직접 가져가서 언젠가 자기 힘으로 그 기술을 쓰겠다는 생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각을 막기 위해 스승의 생명까지 빼앗는 선택. 물론 이것이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억울함이 있었더라도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행위는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지요. 하지만 수사팀으로서는 동기를 명확히 규명해야 했고 이제 그 윤곽이 뚜렷해진 것이었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확인했습니다. 오세진이 2000년에 설립한 세진화학,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이 무엇이었는지를 조사한 겁니다. 세진화학은 정밀화학 합성 촉마의 소재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화학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했고 전문가는 세진화학의 제품, 생산 공정과 한정호 교수 연구실의 합성법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세진화학의 핵심 공정은 한 교수 연구실에서 개발된 합성법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조건과 응용 방식에서 변형과 개량이 이루어져 있었지만 원천 기술의 뼈대는 같았지요. 전문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두 기술의 핵심 원리가 동일하며 세진화학의 공정이 한정호 교수의 연구에서 파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오세진은 16년 전 스승의 연구실에서 가져간 실험 노트와 보고서를 바탕으로 10년에 걸쳐 기술을 다듬고 발전시켜 자기 사업의 토대를 만들었던 겁니다. 스승의 목숨을 빼앗아 얻은 기술로 자신의 회사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3억 원짜리 기술이 전료를 받지 못해 분노했던 젊은 대학원생은 그 기술을 통째로 가져가서 결국 자기 손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밑바닥에는 두 사람의 피가 묻어 있었지요. 박진우 경감은 수사 결과를 정리하며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1990년 당시 한정호 교수가 제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기술료의 일부라도 나눠주었더라면, 만약 오세진이 분노를 다스리고 다른 길을 택했더라면 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역사에 만약이란 없는 것이지요.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이고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사팀은 모든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06년 여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세진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 9월 열이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2부 법정. 가을볕이 법원 건물의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이던 아침이었습니다. 법정 앞 복대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금세 가득 찼지요. 16년 전 미제 사건의 범인이 재판을 받는다는 소식에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법정 뒤쪽에 기자석이 따로 마련되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오전 10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오세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옷이 헐렁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머리카락은 항암 치료의 여파로 듬성듬성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눈은 또렷했다고 합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물었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오세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모두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는 사건의 진상 못지않게 중요한 법률 쟁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소시효 문제였습니다.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지요. 1990년 당시 형법에 따르면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2005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된 셈이었지요. 오세진의 변호인 측은 바로 이 점을 들고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자수한 시점은 2006년 3월이며 이는 공소시효 만료 시점인 2005년 11월을 넘긴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내세운 논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2000년 12월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이었습니다. 이 개정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었지요. 검찰은 이 개정법이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는 소급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990년 사건의 시효가 2005년에 만료되기 전인 2000년에 법이 바뀌었으니 연장된 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지요. 둘째, 공소시효 정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범인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멈추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오세진의 출입국 기록을 조사한 결과 그가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일본과 중국 출장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합산 약 8개월에 달하는 것이 확인되었지요. 이 기간만큼 시효가 정지되었으므로 설령 15년 시효를 적용하더라도 만료 시점은 2006년 7월경이 되어 오세진이 자수한 3월 시점에는 아직 시효가 남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오갔습니다. 변호인은 소급 적용의 위헌 가능성을 주장했고 검찰은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맞섰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갈렸지요. 재판부는 이 쟁점에 대해 충분한 심리를 거친 뒤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개정법의 소급 적용과 해외 체류에 의한 시효 정지를 모두 인정하여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재판은 본안, 즉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로 넘어갔습니다. 재판은 한 달에 두세 차례씩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오세진의 진술, 당시 수사 기록, 부검 결과, 현장 사진, 화학 전문가의 기술 감정 보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오세진 본인도 법정에서 범행의 전 과정을 다시 한번 상세히 진술했지요. 오세진의 법정 진술은 병원에서의 첫 고백과 한결같았습니다. 저는 1990년 11월 24일 저녁 한정호 교수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수면제를 넣은 소주를 가져갔고 교수님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부부가 잠드신 뒤 서재에서 연구 자료를 가져왔고 이후 두 분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범행 당시 어떤 감정이었느냐고. 오세진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료를 가져간 뒤 선생님이 깨어나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박수님 여사까지 해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오세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한테 밥 한 그릇을 더 퍼주신 분이었습니다. 반찬도 하나 더 내오시면서 많이 먹으라고 하셨지요. 그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제일 무겁습니다. 16년 동안 매일 밤 사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밥 차려주시던 그 모습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다고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한정호 교수의 유족이 법정에 섰습니다. 아들 한승우, 2006년 당시 34살이었습니다. 한승구는 사건 당시 18살, 고등학교 3학년이었지요. 그날 밤 친구 집에서 자고 있었기에 화를 면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뒤 큰아버지인 한정수 씨,
댁에 맡겨졌다가 이후 대전의 외삼촌 박영철 씨 댁으로 옮겨 지냈습니다. 친척 집을 전전하며 학력고사를 준비했고 1992년에 인서울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대학 시절도 쉽지 않았습니다. 등록금은 외삼촌이 보태주었지만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야 했지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녔고 졸업 뒤에는 중견 건설회사에 취직해 설계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승우는 피해자 가족 진술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미리 적어 온 것이었지요.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정호 교수의 아들 한승우입니다. 1990년 11월 저는 18살이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자고 오지 않았다면 저도 그날 밤 식탁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월요일 낮에 학교로 경찰이 찾아왔을 때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경찰차를 타고 집에 갔을 때 대문 앞에 노란 테이프가 쳐져 있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것이었는데 그게 우리 집 앞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서재에서, 어머니는 거실에서 발견되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를 지른 것 같기도 하고 아무 소리도 못 낸 것 같기도 합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한승우는 종이에서 눈을 떼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읽었습니다. 16년 동안 저는 부모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몰랐습니다. 강도도 아니었고 원한 관계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부모님이 사라진 겁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생각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 뿐이지 생각날 때의 무게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명절 때 다른 집 가족들이 모여 있는 걸 보면 저는 항상 혼자인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그 기분은 결혼을 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제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부른 게 언제였는지가 떠올라서였습니다. 법정이 고요했습니다. 재판장도 검사도 변호인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승우는 접힌 종이를 내려놓고 피고인석의 오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세진 씨. 오세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 제자였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제자들을 집에 데려온 적이 있었으니까요. 명절에 송편을 나눠 드신 적도 있었고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여주신 적도 있었지요. 그런 사이였는데 한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구 자료 때문이었다고요? 돈이 되는 기술 때문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까지 밥 차려주신 그 손으로 당신한테 반찬을 내밀어 주셨던 우리 어머니까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게 되었다고 해서 부모님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16년 동안 답을 몰라서 힘들었는데 답을 알고 나니까 그것도 힘듭니다. 한승우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법원에 엄벌을 요청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방청석 뒤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승우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오세진에게도 최후 진술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체중이 많이 빠져 양복 어깨가 축 처져 있었지요. 한승우 씨에게 그리고 돌아가신 선생님과 사모님께 할 말이 있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신 것을, 사모님께서 밥을 차려 주신 것을 그렇게 갚았습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16년 동안 매일 밤 선생님 서재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모님이 소파에서 잠드신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깐 잊을 수 있었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수하기 전에 삶이 이미 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받아야 할 벌이었고 선생님과 사모님이 당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승우 씨, 당신의 부모님을 제가 빼앗았습니다. 어떤 말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세진은 한승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엄하셨지만 뛰어난 학자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는 제가 만나본 가장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판결이든 받아들이겠습니다. 항소하지 않겠습니다. 2006년 12월 14일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2부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피고인 오세진은 1990년 11월 24일 피해자 한정호 및 박수님을 사전에 계획한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범행의 동기는 피해자의 연구 성과를 탈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수면 유도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저항 능력을 제거한 뒤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 박수님은 범행 당초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범행의 발각을 막기 위해 추가로 살해된 것으로 인정된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점, 수면제를 미리 준비하고 밀실을 만들 도구까지 갖추어 간 점에서 계획성이 인정된다. 둘째,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한 점, 스승의 집에 제자로서 방문하여 식사를 대접받는 자리에서 범행에 이른 것은 인간적 신뢰를 악용한 것이다. 셋째, 범행 후 장기간 도주하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통해 사업을 운영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했으며 이는 범행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에 해당한다. 넷째, 범행 후 16년이 지나서야 자수한 점, 자수의 동기가 순수한 양심의 가책이라기보다 중병으로 인한 여명의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다만 재판부는 참작 사유도 언급했습니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수하여 사건 해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점,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중병을 앓고 있는 점은 양형에 일부 반영한다고 했지요. 재판장이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오세진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법정이 잠시 웅성거렸습니다. 오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선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인이 항소 의향을 묻자 오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말한 대로 했습니다. 항소 기간이 지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의 일입니다. 한승우는 법원 정문을 나와 계단 아래에 섰습니다. 12월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코트 깃을 세웠지만 추위가 스며드는 것 같았지요. 기자들이 몇 명 다가와 소감을 물었지만 한승우는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물러난 뒤 한승우는 법원 계단에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옆에서 팔을 잡아주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고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해요.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묻지 않았고 한승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좀 더 흘렀습니다. 오세진은 수감 후 2008년 가을 교도소 의료시설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위암이 재발하여 간과 폐로 전이된 것이었지요. 향년 46이었습니다. 세진화학은 오세진의 구속 이후 경영난에 빠졌고 2007년에 폐업했습니다. 직원 15명이 일자리를 잃었지요. 그들은 사장이 16년 전 살인범이었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승우는 재판이 끝난 뒤 한동안 봉천동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년쯤 지나서야 어느 일요일 오후에 혼자 봉천동을 찾았다고 해요. 양옥집은 이미 헐리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작은 다세대 주택이 올라가 있었지요. 대문 옆에 있던 감나무도 사라졌고 담장도 낮은 철제, 울타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그 집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승우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한번 숙이고 돌아섰다고 합니다. 훗날 한 인터뷰에서 한승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6년 동안 답을 몰랐을 때는 답만 알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답을 알고 나니까 차갑고 쓸쓸하더군요. 그래도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봉천동 그 골목을 지날 때 이제는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16년 만에 한 걸음은 나아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에 봉천동. 소주 2병이 놓여있던 식탁. 안에서 잠긴 현관문. 나란히 식어간 2사람. 그 수수께끼는 16년의 침묵 끝에 한 남자의 고백으로 마침내 풀렸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모든 것을 치유해 주지는 못했지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감추어진 것은 언젠가 드러나고 묻어둔 무게는 끝내 스스로를 짓누른다는 것. 봉천동의 그 밤은 그렇게 16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1993년 가을 강원도 치악산. 12명이 함께 올랐던 산에서 여자 회원 3명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배낭도 신발도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3사람. 경찰은 사흘 동안 산 전체를 뒤졌지만 끝내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남자 9명은 멀쩡히 돌아왔는데 여자 3만 사라졌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산악회는 해체되었으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그로부터 11년, 치악산 자락 공사 현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한 한 남자가 오래전 묻어두었던 의문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왜 하필 등산로가 아닌 그 방향에서 발견된 거지? 그가 파헤치기 시작한 순간 11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993년 가을에 시작됩니다. 산악회 멤버 중 여자 3만 사라진 사건, 그리고 한 남성 회원이 끝내 밝혀낸 그날의 진실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993년 10월 16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활동하던 청봉산 악회의 가을 정기 산행 날이었지요. 행선지는 강원도 원주의 치악산이었습니다. 청봉산악회는 매달 한 차례씩 전국 각지의 산을 찾아다니는 동호회였는데 회원 수가 20명 남짓되는 아담한 규모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날 산행에 참여한 인원은 총 12명, 남자 9, 여자 3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안양역 앞에서 출발한 전세버스 한 대가 아침 9시쯤 치악산 구룡사 탐방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회장 박정호 씨가 가장 먼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당시 나이 42살, 안양에서 소규모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지요.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사람이었는데 산악회 안에서는 형님 같은 존재로 통했습니다. 회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웠고 산행 때마다 앞장서서 일행을 이끌곤 했습니다. 그날 함께한 회원들의 면면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부회장 오세진 씨는 48살의 자동차 정비소 사장이었고 총무 한지수 씨는 33살의 학원 강사였습니다. 이 밖에도 회사원, 자영업자 등 2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남자 회원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날의 여자 회원 3명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김미영 씨, 29살.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시중은행 지점에서 창구 업무를 맡고 있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키가 163cm쯤 되는 보통 체격의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고
늘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성격이었지요. 산악회에 가입한 것은 2년 전인 1991년이었는데 직장 선배의 권유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미영 씨는 산을 좋아했습니다. 평일에는 은행 창구에 앉아 번호표 순서대로 손님을 맞이하는 반복적인 일상을 보냈지만 주말이면 등산화 끈을 조여 메고 산에 올라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고 해요. 그날도 파란색 등산 배낭을 메고 왔고 배낭 옆 주머니에는 늘 가지고 다니던 파란색 보온병이 꽂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따뜻한 유자차가 담겨 있었지요. 두 번째, 박소연 씨. 27살, 안양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동그란 얼굴에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산악회에서는 미영 씨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지요. 가입 시기는 미영 씨보다 반년쯤 늦었지만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아서 금세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산행 때마다 둘이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수다를 떠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소연 씨는 카메라를 좋아해서 일회용 카메라를 늘 가지고 다녔어요. 단풍 사진을 찍겠다며 그날도 카메라를 2개나 챙겨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정은 씨, 32살. 안양역 근처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세 여자 중에서는 나이가 가장 많았고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이었지요. 산악회에는 1990년에 가입해서 경력이 3년째였는데 등산 실력도 여자 회원 중에서는 가장 뛰어났습니다. 미영 씨, 소연 씨와는 산행 때마다 함께 다니는 사이였고 평소에도 셋이서 종종 만나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러 가곤 했다고 해요. 이 세 사람은 산악회 안에서 늘 함께 다녔습니다. 회원들은 이 셋을 삼총사라고 불렀지요. 산을 오를 때도 내려올 때도 뒤풀이 자리에서도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이가 좋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훗날 이 점이 사건의 중요한 열쇠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침 9시 반, 일행은 구룡사 탐방로를 따라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10월 중순의 치악산은 단풍이 한창이었습니다. 붉은빛과 노란빛이 산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바람도 선선하니 불어와서 산행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씨였지요. 일행은 2~3명씩 무리를 지어 올라갔습니다. 선두에는 역시 박정호 회장이 섰고 체력이 좋은 남자 회원 2~3명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중간에는 삼총사 3명이 이야기를 나누며 나란히 걸었고 후미에는 나이 지긋한 회원들이 천천히 자기 속도대로 올라왔습니다. 소연 씨가 일회용 카메라로 여기저기 단풍 사진을 찍었고 정은 씨는 필름 아까우니까 아무데나 찍지 마 하고 타박을 주었다고 합니다. 미영 씨는 그 사이에서 웃으며 걸었지요. 평범하고 다정한 가을 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등산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지만 정상부 가까이 갈수록 경사가 가팔라졌습니다. 그래도 회원들 대부분이 등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 큰 어려움 없이 올랐습니다. 세 여자 회원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정은 씨는 3년차 베테랑이었고 미영 씨와 소연 씨도 치악산 정도는 무리가 아닌 실력이었습니다. 낮 12시 반쯤 일행은 정상 부근 비로봉 아래 넓은 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각자 쌓아온 김밥과 삶은 달걀, 과일 등을 꺼내 점심을 먹었지요. 미영 씨는 자기 보온병에 담아온 유자차를 소연 씨, 정은 씨에게 나눠주었고 세 사람은 단풍을 배경으로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소연 씨의 일회용 카메라에 담긴 그 사진은 세 사람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 되었습니다. 점심을 마친 뒤 박정호 회장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자, 슬슬 내려갑시다. 해 짧아지기 전에 내려가야지요. 오후 2시쯤 하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올라올 때와 마찬가지로 박정호 회장이 선두를 잡았고 회원들은 자연스럽게 흩어져 각자의 속도로 내려갔습니다. 문제는 하산 중반에 벌어졌습니다. 구룡사 탐방로 중간쯤에 사거리 갈림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구룡사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정식 등산로이고 왼쪽은 서쪽 능선 방향으로 이어지는 비공식 산길이었습니다. 이정표가 서 있었지만 왼쪽 길 쪽은 표시가 뚜렷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곳이었지요. 선두그룹의 남자 회원 몇몇은 빠른 속도로 이미 갈림길을 지나 한참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고 후미 그룹은 아직 한참 위에 있었습니다. 중간에서 걷던 삼총사 3명이 갈림길 부근에 이르렀을 때 앞뒤로 다른 회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3사람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산행 중에 잠깐씩 뒤처지는 일이야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셋이서 단풍 구경을 하며 느릿느릿 내려오고 있겠거니 소연 씨가 사진 찍느라 멈춰 있겠거니 다들 그렇게 생각했지요. 오후 4시쯤 선두그룹이 구룡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30분쯤 뒤에 나머지 남자 회원들도 하나둘씩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자 셋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닌 줄 알았습니다. 아직 안 왔어? 셋이서 수다 떨면서 천천히 오나 보지 뭐. 누군가 그렇게 말했고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3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산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정호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상하다. 셋 다 벌써 내려왔어야 하는데. 그는 남자 회원 3명과 함께 다시 산에 올라갔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서 미영씨, 소연씨, 정은씨 하고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갈림길까지 올라가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3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산 안은 급격히 어두워졌고 더 이상의 수색은 위험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산한 박정호 회장은 초조한 얼굴로 주차장에 세운 채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녁 7시 원주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산악회 여자 회원 3명이 하산 중 연락이 끊겼습니다. 3명 모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은 경찰관도 의아했다고 합니다. 1명도 아니고 3명이 동시에, 그것도 전부 여자 회원만. 단순한 조난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지요. 다음 날인 10월 17일 일요일, 날이 밝기도 전에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주경찰서 소속 형사들과 기동대원, 소방서 산악구조대, 그리고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까지 합세하여 총 50여 명이 치악산에 투입되었습니다. 실종자가 3명이나 되는 만큼 평소보다 큰 규모의 수색이 이루어졌지요. 산악회 회원들도 버스를 타고 다시 올라와 수색에 동참했습니다. 김미영, 박소연, 이정은, 산 곳곳에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색대는 구룡사 탐방로를 중심으로 양쪽 계곡과 능선까지 범위를 넓혀가며 샅샅이 뒤졌습니다. 혹시 실족하여 계곡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바위 틈에 끼어 있지는 않은지 가능한 모든 곳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1명도 아니고 3명. 사람이 산에서 조난을 당하면 반드시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배낭을 내려놓은 자리, 발자국, 옷이 나뭇가지에 걸린 흔적, 혹은 구조 요청을 위해 남긴 표시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3사람 가운데 누구의 흔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낭도, 등산화도, 소연 씨의 카메라도, 미영 씨의 보온병도, 단 하나의 소지품도 발견되지 않았지요. 3사람이 동시에 흔적도 없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산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수색은 사흘간 계속되었습니다. 10월 17일, 18일, 19일 50여 명의 인원이 산을 뒤졌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색과 동시에
원주경찰서에서는 사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강력반 소속 고영만 경위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로 원주 지역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두루 다뤄본 사람이었지요. 고 경위는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면서 이 사건이 단순 조난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 명이 길을 잃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3명이 동시에, 그것도 등산 경력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지요. 고 경위는 남자 회원 9명을 한 사람씩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날의 동선, 3 여자 회원을 마지막으로 본 시간과 장소, 혹시 다툼이나 특이한 일은 없었는지를 물었습니다. 회원들의 진술은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하산 중에 자연스럽게 흩어졌고 갈림길 이후로는 3사람을 보지 못했다. 특별히 다투거나 분위기가 이상한 점은 없었다. 셋 다 컨디션도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 12명 중 9명이 남자, 3이 여자, 그리고 사라진 것은 여자 3 전부. 이 기묘한 구도가 고 경위의 마음을 내내 불편하게 했습니다. 고 경위는 몇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반 조난이었습니다. 셋이서 함께 걷다가 길을 잃고 계곡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지요. 그러나 사흘간의 수색에서 아무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3명이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추락한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자의에 의한 실종이었습니다. 3사람이 합의해 스스로 모습을 감추었을 가능성이지요. 그러나 3사람 모두 직장이 있었고 가족 관계도 원만했으며 빚이나 이성 문제 같은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외부인에 의한 범죄였습니다. 산에서 신원 미상의 누군가에게 3사람이 한꺼번에 당했을 가능성이지요. 그러나 이 역시 증거가 없었고 대낮에 등산객이 오가는 산에서 3명을 동시에 해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수사는 어디에서도 실마리를 잡지 못한 채 맴돌았습니다. 3사람의 가족에게 그 시간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미영 씨의 아버지 김태수 씨는 안양의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과묵한 분이었는데 딸의 실종 소식을 듣고 원주까지 달려와 수색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사흘 동안 산을 누비느라 무릎이 퉁퉁 부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지요. 미영 씨의 어머니 최순자 여사는 더 힘들어했습니다. 딸이 사라진 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수색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뒤에도 매주 주말마다 혼자서 치악산을 찾았습니다. 구룡사 주차장에서 등산로 입구까지 걸으며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영가, 미영가, 어디 있니? 소연 씨의 부모님도 정은 씨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가족 모두 어느 날 갑자기 딸을 잃었고 이유도 모른 채 기다려야 했습니다. 소연 씨의 어머니는 유치원에 딸의 개인 물품을 가지러 갔다가 교실 벽에 붙어있는 아이들의 그림을 보고 주저앉아 울었다고 합니다. 정은 씨의 아버지는 약국에 걸려 오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혹시 딸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수화기를 들었다가 실망하기를 반복했다고 해요. 1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오고 산에 눈이 쌓였습니다. 고영만 형사는 3가정에 전화를 걸 때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했습니다. 아직 단서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서가 없다. 1명의 실종도 참담한 일인데 3명의 가족에게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는 고 경위의 심정도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단서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청봉산악회 안에서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원들은 겉으로는 서로를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런저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자만 3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지요. 혹시 남자 회원 중에 누가? 하는 말이 슬그머니 돌았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이었지만 한번 싹튼 의심은 쉽사리 거두어지지 않는 법이지요.
함께 산행을 갔던 남자 회원 중 누군가가 범인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모임 자체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정기 산행 참석률이 눈에 띄게 줄었고 연말 송년 모임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 청봉 산악회는 공식적인 해산 절차도 없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회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일도 점차 뜸해졌습니다. 이상철 씨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당시 31살이었던 이상철 씨는 안양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와 같은 해인 1991년에 산악회에 가입한 동기였지요. 상철 씨는 과묵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한번 인연을 맺은 사람에게는 끝까지 마음을 쓰는 성격이었어요. 산행 때마다 삼총사 3명과 중간 그룹에서 함께 걸을 때가 많았는데 등산로가 험한 곳에서는 슬쩍 손을 내밀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새 여자 회원과 연인 관계 같은 것은 없었지만 든든한 오빠 같은 사이였다고 합니다. 소연 씨가 찍은 사진 속에도 상철 씨가 자주 등장했지요. 실종 당일 상철 씨는 후미 그룹에 있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는데 갈림길을 지날 때 세 사람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셋 다 안 왔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올라가 수색에 참여했지요. 그날 밤 상철 씨는 주차장 옆 평상에 앉아 어두운 산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세 사람의 실종은 상철 씨에게 유독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산악회가 해체된 뒤에도 그는 혼자서 그날의 상황을 되짚어보곤 했습니다. 인쇄소에서 기계를 돌리다가도 문득 치악산 그 갈림길이 떠올랐습니다. 갈림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3명이 동시에 사라질 수가 있는 건가? 혹시 내가 조금만 더 빨리 걸었더라면 갈림길에서 무언가를 보았을까? 그 생각이 그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걸었더라면 그 조금의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자책.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뚜렷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도 답보 상태였고 물어볼 사람도 마땅치 않았지요.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1994년이 되었고 95년이 되었고 해가 바뀔 때마다 상철 씨는 속으로 한 가지 약속을 되뇌었습니다. 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젠가 반드시 답을 찾겠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1993년 가을에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렇게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한 채 긴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라는 것은 사건의 무게와는 상관없이 그저 묵묵히 흘러가기만 합니다. 1994년이 지나고 95년이 지나고 96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는 IMF 외환위기가 닥쳤고 새 천년이 열렸고 월드컵의 함성이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세상은 숨가쁘게 변해갔지만 치악산 실종 사건은 원주경찰서 미제, 사건 서류함 속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지요. 2004년 실종 사건이 벌어진 지 정확히 11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해 3월 치악산 서쪽 자락에서 새로운 임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임도라 함은 산림 관리를 위해 산속에 내는 좁은 길을 말합니다. 강원도 원주시가 산림청 예산을 받아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치악산 서쪽 능선 아래 비탈면을 깎아 약 3km 구간에 새 임도를 내는 공사였지요. 3월 중순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굴착기가 비탈면에 흙을 퍼내던 중 운전석에 앉아있던 기사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삼날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린 느낌이었지요. 처음에는 나무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흙이 걷히자 하얀 것이 드러났습니다. 뼈였습니다. 기사가 굴착기를 세우고 내려와 자세히 살폈습니다. 흙 속에서 길쭉한 뼈 하나가 비어져 나와 있었고 그 주변으로 더 많은 뼈 조각이 흩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기사는 곧바로 현장 감독에게 알렸고 감독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원주경찰서 형사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식반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유골이 한 구가 아니었습니다. 비탈면 약 20m 구간에 걸쳐 세 군데에서 각각 유골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모두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10년 이상 흙 속에 매몰되어 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세 지점은 서로 5m에서 10m 간격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누어 매장한 것처럼 보이는 배치였습니다. 유골과 함께 출토된 물품도 있었습니다. 녹이 세운 스테인리스 보온병 하나, 작아서 거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천 조각 여러 점, 그리고 부식되어 뭉개진 작은 플라스틱 덩어리 하나. 그 플라스틱 덩어리는 나중에 일회용 카메라의 잔해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과수로 유골이 이송되었고 정밀 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한 달이 걸렸습니다. 국과수의 초기 분석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유골 세 구 모두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연령대는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되었고 사망 추정 시점은 약 10년에서 12년 전. 세 유골 모두 외력에 의한 손상 흔적이 있었으나 부식이 심해 정확한 사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 소식은 지역 신문에 짤막하게 보도되었습니다. 치악산 인근 임도 공사 현장에서 신원 미상 여성 유골 세 구 발견. 작은 기사였습니다. 사회면 한 귀퉁이에 실린 10줄 남짓한 짧은 보도였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스쳐 지나갈 뉴스였을 겁니다. 그런데 안양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며 살고 있던 이상철 씨에게는 그 짧은 기사가 심장을 멎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철 씨가 그 기사를 발견한 것은 4월 초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인쇄소 일을 마치고 퇴근한 뒤 거실에서 저녁 신문을 펼쳐 들었을 때였지요. 사회면을 넘기다가 치악산이라는 세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냥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철 씨에게 치악산은 보통 단어가 아니었지요. 기사를 읽는 그의 눈동자가 한 줄 한 줄 내려갈수록 커졌습니다. 치악산 서쪽 자락, 여성 유골 세 구, 10년에서 12년 전 사망 추정. 신문을 들고 있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치악산, 여자 셋, 10년 전. 상철 씨의 머릿속에서 1993년 10월 16일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구룡사 탐방로 입구에 모였던 12명.